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이제 99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재량과 판단의 여지죠. 자, 행정법규를 뭐 규정상으로도 그렇지만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 해석으로 통해서 나눠보면은 대략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행정의 유연성 또는 뭐 구체적 타당성, 현실 적응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 법률 효과에 행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법률 효과에 있어서 행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재량의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행정법규의 해석과 적용 문제죠. 에 있어서 이 행정청의 불확정 개념을 썼는데. 불확정 개념을 쓰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만은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 영역을 이제 판단의 여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런 개념 하에서 보시면은 일단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구분은 그죠?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요. 재량은 다시 또 결정재량하고 선택재량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자가 항상 분리돼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교차되거나 혼합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사법심사의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속행위는 사법부가 행정청 인 것처럼 판단을 해봐서 그 결론이 같으냐 다르냐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위법 여부를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재량행위는 의회에서 일정 부분 행위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 영역이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느냐 아니면 한계를 벗어났느냐. 이 문제로 사법심사가 되는 거라서 양대 사법심사 방법이 달라진다. 그럼 공권의 성립 여부나 부관과의 관계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별 기준으로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등을 설명을 했는데 이미 설명한 대로 제 설명대로라면 이미 벌써 문헌설에 입각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문헌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성질서를 좀 가미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재량이 그러면은 이런 견해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예컨대 행정법규가 뭐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건 기속행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다 재량행위이긴 한데 이 권한의 소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수동태로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문헌의 구조상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성질서를 좀 가미를 해서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기속행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공익의 실현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재량권의 한계에 관해서 그죠? 재량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재량의 일탈 남용, 재량의 흠결 이거 뭐 개념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재량권 영어로의 수축과 행정개입 청구권도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정 기준으로서 사실오인 여부,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 평등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에서 특히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비례원칙 위반, 절차적 통제에 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의 여지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문에 그죠? 입법 기술적으로 불확정 개념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헌법상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먼저 판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확정 개념을 쓰는 게 불가피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사법부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 되는 거죠.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 돼서 사후적인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돼야 되는데, 예컨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대체적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부속적 가치평가, 예측 결정, 형성적 결정,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사후적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에 우위를 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 누구의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판단의 여지입니다. 판단의 우위는 이제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은 행정청의 판단에 우위를 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여지라고도 하고요, 판단의 우위라고도 하는데 보통 판단의 여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판단의 여지도 이 사법심사의 방법이 이 재량행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판례는 재량도 재량이라고 그러고 판단의 여지도 재량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 내용적 분류에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민법의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의 구분에서 이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거를 벤치마킹했다? 뭐 좀 요새 표현으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의사작용, 그죠? 표의자의 의사작용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면은 그건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면은 준법률행위라고 민법에서 구분을 해요. 그거를 이제 행정법에서 고스란히 가져와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을 하는데, 이 행정청의 의사가 이 민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자의 의사하고 이게 같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구별이 맞는 거냐, 일단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익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뭐 통설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요. 제 설명도 통설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가 있는데, 명령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면하는 행위도, 부과된 의무를 면하게 하는 행위도 이 명령적 행위라고 해서, 이게 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이런 식의 개념 규정을 하거든요. 이게 좀 어법상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죠. 근데 형성적 행위는 어떤 상대방에게요, 어떤 권리나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 또는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해주는 그런 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12페이지에 있는 표 중에서 허가, 특허, 인가,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먼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 있죠. 명령적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명령적 행위가 의무를 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의무를 면하는 행위도 명령적 행위라고 통설에서는 그렇게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의무를 명하는 행위, 본래 의미의 명령적 행위를 하명이라고 합니다. 하명, 그렇죠? 그러면은 의무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의무가 보통 네 가지로 유형화되잖아요.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그죠? 급부 의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수인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게 자기 의무고요. 그죠? 부자기 의무는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금지라고 그래요. 금지. 그죠? 근데 급부 의무는 뭡니까? 어떤 돈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를 급부 의무라고 그러고, 수인 의무는 뭐예요?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할 테니까 너는 그 행위를 참아야 된다. 이런 의무죠. 그건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명이라고 하고요.
이 금지 의무의 해제. 면하는 행위도 명령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금지 의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 중에서 부작위 의무, 즉 금지의 해제, 이거를 허가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자기 그다음 또 뭐예요? 급부 수인 의무의 해제를 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하명이 있고요. 의무를 면하게 행위로서 허가와 면제가 있는 거죠. 허가와 면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상의 구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먼저 하명입니다. 하명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하명이라고 한다. 특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거를 금지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하명은 그러니까 침익적 행정행위입니까? 수익적 행정행위입니까? 침익적 행정이죠. 예, 행정절차법에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특별한 절차들이 있어요. 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고요. 종류는 뭐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 뭐 나머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대상은 철거 행위와 같은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법률 행위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명의 효과는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어떠한 행위를 해라.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해라.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라. 예컨대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이 부작위 의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인 것이지. 그죠? 실제로 팔았습니다. 그 명령을 어겨서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뭐 어떤 제재를 당한다든지 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법상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지 그 판매매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A라는 사람한테 불량식품 떡볶이를 팔았는데 떡볶이가 다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뭐 예컨대 위생조건 어긴 뭐 떡볶이라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은 그 떡볶이를 산 매매 계약 자체는 이 하명 위반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법적인 효과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가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하명 위반의 효과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나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지지만 하명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자, 115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허가가 있어요. 허가란 질서 유지 또는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법령에 따라 잠정적으로 금지시킨 다음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허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의 회복이죠. 허가를 5글자로 이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자유의 회복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금지의 해제. 자유의 회복, 금지의 해제.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겠죠? 특징이 이 금지의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서 유지 또는 위험의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2글자로 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죠? 네,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 목적으로 일단은 모두 다 금지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모두 다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예컨대 내 땅이라고 해서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집을 막 지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나면은 큰일 났죠. 그러면 소방차가 예컨대 뭐
진입도를 확보하지 않고 막 지을 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크게 짓고 싶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짓고 싶겠죠? 이렇게 되면은 진입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옆집을 배려하지 않고 뭐 져가지고 옆집의 일조권을 완전히 뭐 망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옆집하고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아무 규제도 안 하고 그냥 자유에 방임하면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해쳐지는 거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지는 거잖아요. 그걸 경찰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경찰이라고 그래요. 뭐 길 갈 때 그 포도리만 경찰이 아니고요. 예? 물론 포도리도 경찰인데 그런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련돼 있으면 그건 경찰이라고 두 글자로 할 수 있어요. 개념상. 예, 그런 경찰 목적 때문에 일단 다 금지시키는 거죠. 모두 다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 요건이 있죠. 그죠? 건축 요건이 법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법에 건축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 요건을 다 지키면 건축을 하게 해야 되죠.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하게 안 할 수 없죠. 원래 자유잖아요. 그죠? 원래 자유잖아요. 원래 기본권이 있잖아요.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속행위겠어요? 재량행위겠어요? 재량행위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기속행위여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기계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요건만 갖춰지면. 맞죠? 그래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가장 먼저 기준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률의 문헌이죠, 문헌. 네, 법률의 문헌으로 먼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해결해보고 만약에 문헌상으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면은 허가는 기속행위겠어요? 재량행위겠어요? 기속행위죠. 몇 번은 얘기했죠. 네, 기속행위.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허가하고 신고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신고 설명할 때 제가 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빠졌는데요. 자, 허가가요. 우리는 이제 허가라고 이제 제가 개념상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가가 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경찰 목적으로 금지를 하고 그 금지 해제가 바로 허가다. 자유의 회복이 허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정법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허가, 면허, 지정 뭐 등등등등 수많은 용어들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셔서 이거 지금 지정 또는 면허 이런 말을 쓰고 있어도 이거는 지금 허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법적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허가의 성질이에요. 일단 명령적 행위다. 아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령적 행위를요. 명령적 행위를 의무를 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즉 하명뿐만 아니라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도 명령적 행위라고 분류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정말 좀 어법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게 어떻게 명령적 행위가 될까요? 예,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요. 독일도 형성적 행위하고 명령적 행위, 확인적 행위 이렇게 행정행위로 분류하는데 독일도 이 허가를 형성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명하는 행위만 명령적 행위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상 저는 이 허가가 이게 과연 이게 명령적 행위 맞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통설이 그렇으니까 여러분들은 통설도 알아야 되나요? 내 의견만 아시지 마시고 통설도 잘 아셔야 되잖아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설적으로
통설과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뒤에서 나오는 이 특허하고 이 허가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은 이른바 통설에 의하면은 허가는 명령적 행위고 특허는 형성적 행위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죠. 같지만 현실에서는 맞지가 않는 결과가 옵니다. 왜냐면은 저같이 허가도 형성적 행위라고 보면은 허가와 특허의 차이는 이 재량적으로 어떤 자유가 회복되는 거냐,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가 회복되는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유가 회복되는 거냐의 차이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저처럼 둘 다 형성적 행위로 보게 되면요. 왜냐면은 자유의 회복이라는 게 사실적 자유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권리로서의 자유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형성적 행위인 거죠. 개념적으로는 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만약에 이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요, 이 형성적 행위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 통설로 구분하게 되면요, 허가인지 특허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꽤 많아요. 특히 거리 제한 규정을 두게 되면 그렇죠, 자유의 회복인데 통설에 따른 자유의 회복인데 거리 제한 규정을 뒀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허가예요, 특허예요? 어떤 독점적 권리를 그 거리 안에서 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허가하고 특허가 이렇게 일도 양면으로 딱딱 잘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가를 이 형성적 행위 영역으로 넣고 그 구별을 재량적으로 자유가 회복되면은 권리가 설정되면 이거는 특허이고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건 허가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법에도 맞고. 그런데 통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제 견해대로 해주시면 고맙지만 그래도 통설을 잘 알고 제 견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견해만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일단,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한 것처럼 문헌이 먼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헌에 의해서 해소가 안 되면은 허가는 대략 기속행위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와 신청인데, 허가의 상대방의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게 되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자, 행정기본법에요. 허가에 관한 조문이 허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에 관한 조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격 사유에 관한 조문입니다. 결격 사유. 자, 행정기본법 제16조에 결격 사유라는 조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16조 제1항 자격이나 신분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허가만 국한된 게 아니죠.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 모두에 적용되는 거니까 허가뿐만 아니라 특허인 거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나 신분 등이죠. 에 관한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겁니다.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즉 결격 사유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1항이고요. 제2항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해서 제1호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제2호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제3호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제4호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이런 식의 입법 지침이 그 행정기본법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행정기본법을 따로 떼어내서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그럴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그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의 형식은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효과입니다.
허가의 효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금지 해제. 자,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거는 뒤에서 말하는 특허와 유사한 거가 되는 거고요. 허가는 이제 금지 해제라 이렇게 통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특허는 통설적인 설명에 의하면요. 특허는 권리의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법률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를 특허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요. 네, 개념적으로. 근데 그냥 외우기 좋게는 권리의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허가는 금지의 해제라고 이해하시고요. 특허는 권리의 설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설적으로.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허가의 대상이라고 생각됐던 그죠? 어떤 사업이 있어요. 금지 해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됐던 어떤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거리 제한 규정을 두면 이게 허가냐 특허냐 애매해진다라고 일단 아까 그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예요? 헌법적인 얘기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의 자유 또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지금 뭐 여러분들 헌법을 미리 공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강의 사항은 아니라서 그냥 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뭐 이른바 단계 이론이죠. 네, 단계 이론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죠? 이거는 공권의 성립의 3요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법률상 이익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가 경업자 소송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경업자 소송. 그래서 경업자 소송에서 나의 어떤 허가를 내가 어떤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법률성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뭐 이른바 상대방 이론.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규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의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과거에 공권에 관한 설명을 할 때의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허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저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허가와 특허로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적정 배치 조항, 시장의 수급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정확한 구분점이고요. 예. 그러면 적정 배치 규정 또는 이 수급 사항을 조정하는 규정은 이 있다라는 건 보통 특허 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법률상 이 경업자 소송에서 신규 진입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적정 배치 조항이나 법률이에요. 아니면은 수급 조정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될 문제지 허가냐 특허냐로 판별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조금 어드밴스 된 얘기인데, 과연 이거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것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조금 어려워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드밴스 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의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허가 의제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인허가 의제제도가 어떤 거냐면은 예컨대요.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에 그냥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건 이제 알았죠. 바로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내 땅에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돼? 건축? 뭘 받아야 돼요?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모두 다 건축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경찰 목적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뭘 받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 허가죠. 건축 신고도 있죠? 간이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건축 신고인데, 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 땅에다가 그냥 집을 질 때 건축 허가만 달랑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나요? 건축 허가만 받는다고 해서 건축이 개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 땅이 건축을 허용하는 용도 지역이어야 돼요. 그죠? 예컨대 이 땅이, 그죠?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연 녹지 지역에서 집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만 달랑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허가들을 받아야 돼요. 그 허가는 특허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만 허가이지. 예컨대 이 땅이 뭐 지목이 말이에요. 논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형상은 대지예요. 근데 형상이 대지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 건축 허가만 받아서? 보통은 그렇게 안 돼요.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토지 형질을 변경해야 돼요. 그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아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 논인데 대지니까 대지로 토지 형질을 변경해 달라고 관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안인데 사안에서도 건축 허가만 달랑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먼저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집 짓는 문제니까 이렇게 쉽잖아요. 그나마도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땅에다가요, 공장을 설립해가지고요, 공장을 가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가 막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무슨 허가 뭐 해서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을 하고 싶어요. 공장을 하고 싶으면은 무슨 지방자치 뭐 기초지방자치 성북구에 가가지고 성북구 청장에게 그죠? 청장에게 무슨 뭐 건축 허가를 받고 뭐 서울특별시에 가가지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또 뭐 토지 형질 변경도 받고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 서울시장인가? 형질 변경 그렇다고 칩시다. 형질 변경 허가도 받고 이 용도 지역이 지금 뭐 예컨대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뭐 공업 지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뭐 용도 지역도 바꾸고 용도 지역도 변경하고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공장 설립해서 영업하는데 뭐 27개인가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등 27개인가 뭐 20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등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요. 성북구청 가서 뭐 무슨 허가 받고 서울특별시 가서 무슨 허가 받고 무슨 허가 받고 환경부에 가가지고 무슨 허가 받고 이런 식으로 뭐 20몇 개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회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뭐죠? 사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참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을 이제 받은 거죠. 옛날부터 쭉 받아왔어요. 그래서 생긴 게 인허가 의제제도다. 의제제도죠. 인허가 의제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 A라는 사람이 각 관청에 가서 해당 허가를 따로 다 받은 거죠. 근데 이 A가요, 예컨대 건축 허가라면 성북구청장을 찾아가서 건축 허가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청장이
뭐 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거를 다른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특별시, 뭐 환경부 이런 데랑 다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다 오케이가 되면, 협의가 되면 이 사람한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건축허가 안에는 건축허가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건축허가 안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있고 무슨 허가도 있고 개발 허가도 있고 뭐 등등등의 허가들이 몽땅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절차만 간소화한 거죠. 예, 인허가 의제 제도는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요건까지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건축 허가에 의제되는 이 부수적인 허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건축 허가의 요건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는데 건축 허가만 받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간소화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해요. 요게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집중효라고 설명하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간 비슷한 제도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예요. 자, 어떠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한 수많은 허가, 특허, 인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많은데 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차를 간소화한다.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관념으로 인허가 의제 제도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허가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의제되는 허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절차만 간소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컨대 120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 허가만 허가를 받았지만 건축 허가만 달랑 받은 게 아니죠. 의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같이 받은 거잖아요. 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형질 변경 허가는 아까 건축 허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속행위, 재량행위예요. 기속행위죠. 근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제되는 건축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 재량행위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에 그치는 거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또 다른 법령의 다른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예컨대 의제가 한 번 되는 거죠. 의제된 인허가 때문에 또 다른 의제가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자, 한 번 의제가 되면 에서 그치는 거지. 자, 의제되는, 그러니까 예컨대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때문에, 의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때문에 또 다른 또 의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때문에 또 다른 뭐 제재라든지 뭐 규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까지, 그것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는데 주 67번의 사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만 하고 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다른 관계행정청, 예컨대 서울특별시나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건축허가 내에 의제되는 인허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랑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요게 있는 허가는 의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협의된 것만 의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주된 인허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건축허가죠. 다른 처분이 의제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지금 설명하는 거면 토지 변질 변경이 의제가 된다. 그러면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자, 건축허가가 주된 인허가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예요. 근데 토지 형질 건축허가 요건은 갖췄는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송은 어떻게 해요? 소송은 의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만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의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의제가 될 뿐인 거잖아요. 따라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부분을 다퉈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어드밴스 돼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하고 효력이 같은 거니까 만약에 주된 인허가는 받아들여졌는데 의제되는 인허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예 처음부터 주된 인허가 자체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의제된 인허가 근데 주된 인허가에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제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후적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의제되는 인허가가 위법하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토지 형질 변경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것보다 그죠? 문제가 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효력을 소멸시킨다면은 그죠? 나중에 이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요건만 갖추면 다시 온전한 건축 허가를 받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이게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된 인허가 이렇게 되려면은 주된 인허가하고 의제된 인허가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의미가 있어야지만 이런 법리가 성립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면은 아예 전부 다 취소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거 좀 의제된 인허가 의제 제도를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잘 나중에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허가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게 통상적인데, 자,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은 서울에서만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성질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허가도 있다. 그다음에 허가의 승계는 그 공권과 공무의 승계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허가 행위를 했어요.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이나 아니면은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승인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되느냐. 자, 제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이 주거지역에 나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가라고 그랬죠. 자, 내가 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왜 집을 못 짓는 건가요? 무슨 위험 때문에 그랬죠? 아까 허가의 요건이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죠. 경찰 목적 때문에 항상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예, 법학은. 경찰 목적 때문에 제가 당장 집을 못 짓는 거죠. 건축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고 짓는 거잖아요. 예.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때문에. 혹시 모를. 현실화된 위험이 아니죠. 예. 혹시 모를 위험이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 허가를 내는 거잖아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가에서 말하는 금지는 예방적 금지예요. 예방적 금지. 그리고 내가 집을 짓는 행위는 유익하죠. 적어도 유해한 건 아니죠. 유해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서울 지도죠. 서울 바깥에요. 죄송합니다. 서울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린벨트라고 하고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에 제가 이만큼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집을 지려고 그래요. 자, 개발구역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이거는 예방적인 금지가 아니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일 수도 있죠. 환경이 파괴가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도시 한복판에 주거지역에 집을 짓는 것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짓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주거지역에서 집을 짓는 거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잖아요. 혹시 있을지 모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짓는 행위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억제적으로 금지시킨 거죠. 그죠? 억제적 금지라고. 여기서는 예방적 금지, 여기서는 억제적 금지죠. 제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져요. 그죠?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통상적인 허가, 통상허가라고도 합니다만 이 통상허가에 있어서의 허가의 의미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죠.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금지의 해제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이죠. 의미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예방적 금지 해제는 기본권의 회복, 자유의 회복이니까 문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속행위이죠. 억제적 금지 해제는 문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또는 판별하기 어려우면 기속행위겠어요? 재량행위겠어요? 재량행위겠죠. 재량행위죠. 따라서 이 같은 허가인데요. 같은 허가인데 통상적인 허가와 달리 이러한 허가를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라고 부릅니다. 허가의 일종으로서 그러니까 통설은 자유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의무를 면하게 하는 행위도 허가니까 이 예방적 승인은 허가의 일종, 명령적 행위의 일종으로 보지만 재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허가인 점이 특징인 걸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저처럼요. 그냥 형성적 행위로 보면 허가를요. 예외적 승인도 당연히 형성적 행위이고 재량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특허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로 나눠서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의 설정을 저는 허가라고 보고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의 설정을 특허라고 보니까 예외적 승인은 특허의 일종이 되는 거죠. 제 관념대로라면요. 근데 뭐 제 견해는 소수설이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이 통설적으로 보면은요, 통설이나 뭐든지 간에 이 허가하고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재량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거냐, 기속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거냐, 금지 해제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같은데 재량적이냐, 기속적이냐의 차이이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판례는 개발자행공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예외적 승인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해제도 예외적 승인이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법으로서는 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 79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제예요. 면제. 124페이지 면제. 면제는 아까 의무를 면하게 해놓은 행위도 명령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무 중에서 자기 수인 급부 의무의 해제를 면제라고 하고요. 모든 설명이 허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로 가서요. 예. 자, 형성적 행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형성적 행위 중에서 권리의 설정에 해당하는 특허입니다.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특허라고 한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행위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을 특허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권리니까 권리의 설정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특허를 특징 지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정법상의 용어가요. 특허라는 표현은 오히려 잘 안 씁니다. 오히려 특허법에서 그죠?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에서 오히려 특허라는 말을 많이 쓰지 현실적으로요. 예, 특허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정법에서나 아니면은 행정실무에서 이 허가나 특허를 이렇게 면밀히 구분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금지 해제에 해당하면 허가, 권리의 설정에 해당하면 특허 이렇게 면밀히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중구난방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예, 막 지적 면제 뭐 막 같이 두드러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개념의 구분을 잘 이해하셔서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예컨대요. 125페이지예요. 자, 하천법에 하천 점용어가 있어요. 하천 점용어가 있는데 이름은 허가잖아요. 예, 근데 판례는 특허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천수 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허가라고 돼 있는데 또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이것도 면허로 돼 있네요. 그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허가라고 귀하 허가라고 보고 명칭 허가라고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명칭만 보면요, 예, 실제로는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해서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허의 성질과 효과, 일단 뭐 통설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평성적 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특허의 실현은, 그죠? 특허를 내주는 거는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상대방의 신청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면이고, 아까, 행정기본법에 결격사유에 대한 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26페이지를 보시면은 허가하고 특허를 영업행위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허가하고 특허는 양자가 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인의 영업행위의 적법 요건이 되고요. 그죠? 사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 수단이죠. 규제죠, 규제. 특정인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자, 차이점을 보면은요. 대상 사업. 대상 사업은 일단 허가는 경찰 목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속 사업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숙박업이라든지 유기장업이라든지 식품적개법이라든지 사행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 보건, 풍속 이런 거 관련된 게 많고요. 특허는 이미 제가 경업자 소송에서 설명을 했죠. 공익사업. 공익사업에서 많다. 그렇지만 그거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있어서 양자가 좀 점점점 접근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일도양면적으로 허가 영업은 이런 거다. 특허 영업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율 목적. 허가는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두 글자로 경찰이죠. 경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허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이거 지금 영업허가하고 영업에 관한 특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질에 있어서 허가는 이거는 통설에서 말하는 거예요. 명령적 행위가 되는 거고요. 특허는 형성적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인데 상대방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 문제는 특허나 허가나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제3자의 경업자 소송에서 제3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의 경우에는 그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허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인지 여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허가는 기속행위 이고요. 그죠? 특허는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건에서요. 요건에서 허가 영업은 일정한 자격이나 결격 사유, 물적 설비의 기준 등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사업의 특허는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일도양면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만들 수는 없겠죠. 불확정 개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감독권에 의해서 감독권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지만 보호나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 목욕탕업에 대해서 뭐 적자 본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존해주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자 시내버스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시내버스 운송회사는 적자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쵸? 국가를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그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주고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요금도 규제하는 대신에 각종 특혜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가죠. 지금 허가, 특허, 인가인데 허가하고 특허도 구분하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제 또 인가라는 애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또 괴롭히는 거죠. 자, 이 인가는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다. 자, 허가는 제가 금지의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허는 권리의 설정이죠. 인가는 보충행위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보충행위. 제3자 간에요, 행정청과 관계없는 제3자 간의 법률행위를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그냥 효력의 부여에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뤄낸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충행위라고,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 자, 인가는 보통은요, 사법상의 행위예요. 예컨대 뭐라고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요. 자, 여러분들이 다니는 좋은 학교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고려중앙학원에서 만든 고려대학교 학생인 거잖아요. 예. 고려중앙학원에 이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하겠죠. 그죠? 자, 고려중앙학원이 무슨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교육행정을 부가적으로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행정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고려중앙학원에서 이사 선임 결의를 하면 그 자체로 이사가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사가 되는 게요. 관에서 효력을 부여해줘야지 이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삼성전자에서 이사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려중앙학원도 그냥 이사회에서 이사를 뽑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되는 건데 이 교육사업은 이 국가의 행정 중요한 업무를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사가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지 이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이에요. 고려중앙학원에서 이사 선임 결의만 하면은 법률 행위 자체는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됐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승인은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보충 행위가 되고 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가. 마찬가지로 허가나 특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어가 예쁘게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허가, 특허, 인가 이렇게 딱딱 안 쓴다고요. 그래서 승인 뭐 별별 용어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 보충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행정법을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은 지금 인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가도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자, 인가의 효과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완성된다. 지금 아까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이러고 있어요. 자, 허가는 금지 해제, 특허는 권리의 설정, 인가는 효력이 보충행위라는 겁니다. 보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은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사 선임 결의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 선임 결의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거르지 못하고 승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률행위의 하자를 바로 잡는 방법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이쪽에서 다투던가 이쪽에서 다투면 되는 거죠. 다른 법률관계하고 다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기본행위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인가라고 하면은 인가 처분이죠. 자, 기본행위를 다투던가요. 그죠? 인가 처분을 다투던가 하면은 이 지금 잘못이 시정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기본행위를 다투겠다고 하면 어떤 소송입니까? 민사소송으로. 그죠? 민사소송으로 이사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기면은 A가 이사에서 낙마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행정소송으로요. 그죠? 항고소송으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즉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은 A가 낙마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본 행위를 다투는 게 더 발본색원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입니까? 인가 처분을 다투는 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입니까?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문제의
발본색원적인 해결이죠. 그래서 판례는 기본 행위를요, 그죠? 기본 행위를 12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 행위를 민사쟁송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면요. 다툴 수 있으면 인가처분 취소 소송은요.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각하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한다. 네, 대리는 뭐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인 행정행위에서 확인이라는 게 있고요. 공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지라는 게 있고, 수리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은 개념만 잘 아셔야 돼요.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적부의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거. 분쟁이나 다툼이 전제가 돼 있죠. 개념상. 다툼이 있는데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준사법적 행정행위죠. 제가 누차 설명했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재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불가변력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싶네요. 근데 불가변력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다 아실 필요 없이요. 그냥 불가변력이라는 게 확인적 행정행위에는 생긴다.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확인하고 공증의 차이는 의문이나 분쟁이 전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고요. 자, 공증이 있으면 공적인 증거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각종 공부에서 등재 및 변경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통지죠.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시의 내용이 중요하다 해서 약가고시 사건에서 좀 설명을 했었죠. 예,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예요. 수리는 행정청이 다른 사람의 행위가 유효하다는 인식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의 그 수리는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수리는 수리를 위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겠죠? 그죠? 행정행위니까. 예. 네,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예, 오늘 강의할 시간이 다 지났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행정행위 유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예. 다음 시간은 근데 어린이날이네요. 예, 어린이날이니까 월요일 날 배워야 되겠네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